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변정규 미주호은행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 좀 감안하더라도 원화 약세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오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1380원대를 넘어가다가요. 네. 오늘 기준 이제 1380원 밑으로 소폭 내려온 상태고요. 약간 좀 안정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변동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는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한 달 동안에 약 그 환율이 80원, 장중 기준으로 한 9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한 달 동안.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달러 강세가 일어난 요인은 우선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예. 우선 그 구직자, 새로운 그 신규 취업자 수도 굉장히, 늘어난 걸로, 나타났고요. 실업률도 4%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 기준으로는 이게 거의 완전 고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전반에 걸쳐서 아주 양호한 그런 호조를 보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달러가 조금 강해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달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네.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화가 또 약해져서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도 다시 이렇게 동반 약세로 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네요. 특히나 지난달에 신임 총리죠. 일본의 신임 총리인 이시바 네. 총재가 그 금리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의 그 중앙은행인 BOJ는 이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추구를 하면서 엔저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금리 인상,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해져야겠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모멘텀이 되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달러의 가장 상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가 있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57%에 가까운 이러한 그 가중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변동에 따라서 달러화는 직접적으로 가치의 변동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화가 최근에 많이 약세를 보여왔어요. 네. 왜냐하면 9월 말 기준으로 1유로당 1.12유로를 넘던 이러한 유로 달러 환율이 최근에 1.08유로까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것은 유로화가 달러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이러한 이유로는 최근에 유로존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유로존의 CPI가 2%를 밑돌아서 최대 1.6%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우려에 따라서 달러 대비 유로화에 이러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네 번째 요인으로는 지정학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최근에는 북한 파병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다,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 후보 선전에 이러한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한 요인을 들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통화인 달러의 매력도가 증가해서 달러화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환율을 인상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이 5가지는 전부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의 약세가 진행되면서 환율이 1380원까지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매크로 환경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다 미국 대선까지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환율은 방향성도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1,400원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상단은 저희가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1,300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400원대를 이제 거래를 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네. 뭐 그 1,380원이나 1,400원대나 큰 뭐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1,400원대 목전에 다다랐지만 우선 이렇게 높은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게 변동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어저께 미국의 지표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렇게 1,380원대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1,379원대에 거래되는 상황을 연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사회가 이런 변동성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있긴 했었는데 환율의 변동성에 더 유의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원화만큼이나 엔화도 약세 보이면서 달러당 153엔선 지금 수준인데 오늘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도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회의는 동결 가능성 높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일본 그 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뭐 이시바 신임 총리의 금리 네. 인상 신중론 발언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정책적인 문제 게다가 일본의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여당이 뭐 참패를 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이러한 후유증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일본 은행의 보수적인 성격상 이번에는 아마도 이렇게 그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 한 1시간 반 정도면 이제 그 발표가 나올 텐데요. 아마 금리 동결보다는 우에다 총재의 이러한 기자회견 발언 거기에 담긴 내용이 더 주목을 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본은행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어쨌든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입장일 테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당분간 인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앞으로 그 금리 경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변수도 있고요. 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공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그 두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본의 금융, 일본의 경제도 많은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BOJ는 무리한 이러한 금리 인상 시도는 좀 당분간은 연말까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본의 지금 경제 금융 상황이 많은 지금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저가 다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난달 이제 140달러당 140엔대까지 하락했던 달러 엔 환율이 현재 153엔대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엔저가 다시 회귀한 상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내년에는 2025년에는 금리 인상을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는 2025년 1월 달에는 일본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 내년 1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선거에서 참패한 자민당이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던데요. 재정을 통한 부양이 이어진다면 엔화 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너무 이제 경제가 안 좋고 특히나 자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이 이제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국가가 돈을 써서 국민들의 그 삶을 조금 낫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완화 정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화 정책인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한 2번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올해 초에 이미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완화적인 초완화적인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을 벌써 선언한 것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재정 부양이란 것은 이러한 긴축 정책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완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더라도 일시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재정 부양 정책을 쓴다면 달러 엔 환율의 이러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 하락이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부양책을 쓸 경우에는 완화책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당분간 이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화에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서 변동성이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과 배치되는 재정 정책을 만약에 일본이 쓰게 되면은 엔화 약세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올 상반기 일본 증시가 랠리 펼치는 동안 우리 시장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요. 앞으로 유동성 공급되고 엔화 약세 이어지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그 이웃 국가죠. 일본은 멀고도 이렇게 가까운 국가인데요. 일본의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었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엔화 약세가 한 몫을 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일본의 주가도 낮은데 일본의 엔화가 낮기 때문에 살 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정평가됐다라는 생각에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으로 많이 몰렸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자본시장의 관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자본시장은요. 일단은 현대 그런 금융은 글로벌 금융이죠. 예. 어떤 한 국가를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자본시장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갈수록 상관성이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국가의 자본시장은 예전과 같은 이렇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보완적인 그런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올해 초에 일본의 증시가 뛰면서 한국에 약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는 엔화 약세가 증시에 주는 영향은 한국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엔캐리가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엔캐리는 국제 자금 조달의 비용이죠. 네. 비용을 조금 저감시키는 자본 조달을 할 때 싸게 드는 이러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수출이 더 좋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 조달에 좋은 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엔화 흐름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최근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3%까지 터치했는데 이게 증시에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수준이고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10월 달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연 10월 달에 이제 국제금융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러한 미국 국채 상승은 큰 영향을 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채금리의 상승을 일단 잘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10년물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지난달 9월 말 기준 3.8%에 머물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현재는 약
4.3%, 약 50bp죠. 0.5%포인트 이렇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4.3%의 거래가 됐다가 소폭 지금 하락해서 4.29%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 중반까지 이렇게 나올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강한 성장세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네소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에 보다 적은 폭의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니 로건 달라스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인하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미국채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고요. 가장 특이한 점으로 본다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과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표를 보면은요, 미국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기 부양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특히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세 공약 등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크게 이러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그러한 설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대규모 감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국채에 더불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미국 3분기 성장률 속보치 2.8%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좀 밑돌았는데 소비는 여전히 강하고 다음 주 FOMC도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좀 늦춰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금리 인하 속도는 지금 이제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착륙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 때문에 이제 50bp 인하, 이제 빅커트가 다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그 전망치를 본다면 빅컷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0.25%포인트죠. 25bp 아니면 동결. 두 가지 중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설이 우세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결 가능성도 매우 높게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가면서 이런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러한 그 금리나 속도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순환 이론에 따르면 언젠가는 이러한 경기는 순환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에 대비한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FOMC의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FOMC 결과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이제 11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 종합해 볼 때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극대화된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이렇게 많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정책으로 이런 투자 정책을 갖고 가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 전략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변정규 미주호은행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